기업 가치에 관계된 그 용어나 단어나 정의나 특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킨지가 말하는 기업 가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뭐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특별히 지적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맥킨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영대학의 전문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기업의 경영이 분석이 될 수 있고 경영도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관계야.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영을 성공하는 인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 인자는 분석이 가능하고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인자 관리를 잘하면은 모든 경영은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아주 강한 그 자신감이 있었던 교수였습니다. 맥킨지 씨가. 그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기업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영학 교수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물 경제에 들어와서 내가 기업체를 한번 이렇게 잘 경영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베스트 모델로 이렇게 성장시켜 봐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창업한 회사가 맥킨지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전문가로서의 각오를 가지고 맥킨지 컨설팅 창업했기 때문에 맥킨지 컨설팅 회사가 고객사에게 경영 서비스를 할 때 태도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쉬운 말로 하면 끝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대충 적당히. 그게 맥킨지 교수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까다롭게 합니다. 과제도 많이 주고요. 레포트 학점도 잘 안 줍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해요.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해라. 이런 스타일의 교수들이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 많거든요. 맥킨지 교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경영을 분석하게 될 때 그 경영 분석을 대충 적당히 얼레뚱땅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기업을 고객을 맡고 나서 그 고객에 대한 경영 분석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회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강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컨설팅 레포트를 그 기업의 CEO와 사장에게 이렇게 그 제안을 했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요건 요렇게 바꿔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해서 쫙 해서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기업의 CEO가요. 사장이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올가이 경영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 안 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그는 그 컨설팅 레포트를 맥킨지 컨설팅 회사의 대표 컨설턴트인 맥킨지 씨가 낸 레포트 그 권고사항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론상으로는 맞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 맞지 않다. 해서 불채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맥킨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CEO가 아니고 이제 오너를 찾아갔죠. 오너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했던 레포트 결과를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 기업의 미래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내가 분석한 거 오류가 없다. 정확하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불채택했다는 말은 결국은 이 회사가 최선의 길을 걷지 않고 차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나한테 경영 컨설팅 의뢰한 내용은 회사가 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한 건데 내가 정답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실시 안 하면 이거 되겠느냐. 이렇게 막 이제 따진 거죠. 여러분 그 오너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졌어요. 곤란해져가지고 이 실무 경영을 맡고 있는 사장은 뭐 또 존중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사장이 뭐 안 한다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사장 핑계를 좀 댔어요. 그랬더니 이 맥킨지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장 바꾸라고. 내가 사장 하겠다고.
내가 분석한 거니까 내가 이대로 갖고 이 회사를 최고로 만들 거니까 그 사장 빼라고. 내 사장 시켜주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오너가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사장이 자기가 회사 사장을 들어서 자기가 제안했던 사항이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든지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너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을 해고시키고요. 맥킨지 컨설턴트 대표 컨설턴트인 맥킨지 씨를 그래서 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맥킨지 그때 당시에 파트너가 한 3분 있었는데 3분에게 이제 경영을 맡겨놓고 자기 그냥 와가지고 이제 고객사에 와가지고 풀타임으로 사장으로 취임해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자기로서는 자기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막상 해보면 약간 차이 나는 게 있죠. 그렇죠?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24시간 일했습니다. 퇴근을 안 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고 일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 24시간 일해버려서 1, 2년, 2, 3년 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맥킨지 씨는요. 고객사의 CEO로 가가지고 과로사로 2, 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맥킨지란 컨설팅 회사의 창업의 스토리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CEO가 된 사람이 마빈 바우어입니다. 마빈 바우어는 맥킨지가 고객에 충성스럽게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에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빈 바우어는요. 어느 기업에서 자기 경영 의뢰가 딱 오면 심지어는 과장해서요. 테마 선정도 본인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들은요. 고객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걸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해요. 근데 마빈 바우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빈 바우어는 어느 회사 컨설팅 의뢰가 오면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조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G사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당신이 나한테 풀어라고 준 숙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내가 조사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신 회사가 정말 중요한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급한 마음으로 뭔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당신이 나한테 말한 그것이 과연 최고의 밸류가 있는 과제인지에 대한 것은 난 모르겠다 이거야. 내가 당신 회사를 분석해보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본 다음에 그걸 내가 테마 잡아서 그걸 개선해 주겠다. 이런 스타일로 나갔던 사람이 마빈 바우어예요. 마빈 바우어는요. 마빈 바우어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모든 고객의 평판은 놀랍게도 딱 한 가지였어요. 그는 정말 우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장보다도 직원보다도 마빈 바우어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면 그가 우리 회사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우리 회사를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랬어요. 마빈 바우어는 프로젝트를 매우 정성스럽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그 회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개선돼야 될 것인가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파고 들어갔어요. 마빈 바우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CEO를 했었거든요. 맥킨지사에. 그래서 마빈 바우어는 맥킨지사의 대표성 있는 어떤 역사적 인물입니다. 서점에 가면 책도에도 이게 있어요. 마빈 바우어의 맥킨지의 모든 것. 그러니까 맥킨지에 대해서 맥킨지의 가치관이나 모든 걸 보려면 마빈 바우어의 어떤 활동을 보면은 많은 것이 이해될 정도로 마빈 바우어는 맥킨지의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CEO인 그러니까 맥킨지 회사의 대표이사 CEO인 마빈 바우어 앞에서 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사업 부문들이 있는데 다 실적 보고를 하는데 어느 한 파트너가요. 이제 임원이 최고의 실적을 냈어요.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작년도 1등하더니 올해도 1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맥킨지의 임원들, 파트너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는 거예요. 마빈 바우어가 너무 그 분이 자랑스러워서 사례 발표를 시켰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렇게 당신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오다가 주문이
이렇게 계속 밀물같이 오면서 매출도 1등, 수익도 1등.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맥킨지라는 회사는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요. 일반적으로 많은 컨설팅 회사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가격을 내고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마빈 바우어를 비롯한 맥킨지 컨설턴트, 특히 마빈 바우어입니다. 프로젝트를 딱 맡겨서 일을 하고 나면 고객에서 소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빈 바우어가 우리 회사에 경영부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회사 큰 복을 받았다. 세상에 마빈 바우어가 우리 회사를 분석하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컨설팅 비를 얼마 줘야 될까요? 뭐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야 될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빈 적어줘요. 그냥 얼마 주세요. 그러면 2만 원 주는 거예요. 마빈 바우어는 자기가 일했던 자기 동료들 같이 일하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계산 이 정도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액수를 딱 적어주면 고객사에서는 마빈 바우어 쓰는 그 숫자 있잖아요. 숫자에 대해서 이런 방고 노 없이 그렇죠? 바로 그 비용을 지불했던 게 맥킨지의 스타일이었어요. 자기는 마빈 바우어는 그렇게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냈었는데 자기 밑에 있는 파트너 임원 컨설턴트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객 관리하는지 어떻게 프로젝트를 잘하는지 한번 사례를 설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딱 했어요. 내용은 매우 심플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느 기업을 컨설팅했는데 성과가 탁월했습니다. 그 고객사에서는 저를 또 우리 맥킨지에 대해서는 100% 신뢰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그 기업이 큰 대기업인데 인사팀에서는 인사 매뉴얼 만들어달라는 프로젝트 의뢰가 왔었고 품질관리팀에서는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것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이 왔었고 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제안이 왔었고 생산부문에서는 생산 부분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보고가 왔었고 그 다음에 구매팀에서는 또 구매에 합류하여 관계된 제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컨설팅 의뢰가 왔기 때문에 많은 컨설턴트를 전사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리피트 오다가 많았기 때문에 또 전 부문에서 모든 사람이 맥킨 신뢰해서 이렇기 때문에 매출도 많았고 뭐 이익도 많았고 청구하는 데도 돈을 다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빈 바우어는 그 날짜 그 순간으로 그 파트너를 즉각 해고시켰습니다. 즉각 해고시켰어요. 당신은 맥킨지에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당신은 작년에는 그 회사의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서 그 회사 가치를 많이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많이 했다면 고객 회사에서는 컨설팅비로 엄청 많이 썼지만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했어야지 회사 가치가 올라갈 건데 이것저것 다 했으니 회사는 컨설팅비를 많이 지불했지만은 과연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컨설턴트가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을 분석하는 사람이 핵심에 집중하지 않고 기업의 가치의 증가에 핵심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한다는 말이냐. 당신은 컨설턴트로서 자격이 없다. 당신은 기업의 경영 분석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기업에서도요. 회사의 매출 기여도 1등이고 이익 기여도가 1등인 사람을 즉각 해고하는 그런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마빈 바우어는 자기 임원을 회사의 최고의 실적을 했던 임원을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해고시켰던 사람이 마빈 바우어였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업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돈을 받고 있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과 제일 중요한 게 집중해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그게 기업을 도와주는 거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로 주변만 언저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쓰게 한다면 그게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냐? 그게 전문가의 길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기업의 가장 핵심 가치와 기업 가치 증대에 그게 직결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마빈 바우어의 매우 강력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맥킨지라는 조직 내에서요. 최고의 실적을 냈던 임원이 해고됐다는 사건은 맥킨지의 전 조직 전원에게 큰 충격이 되었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고객에 가서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딴 것을 말고 그 기업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집중해서 개선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 길이다 라는 생각이 그 문학 가운데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마빈 바우어 퇴직을 했습니다. 65세 돼가지고 그는 CEO를 물러났어요. 그 후임자 후에 넘겨졌죠. 그 경영에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평 컨설턴트로, 맥킨지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다가 91세까지인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90세가 넘으니까 이제 체력도 안 되고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직을 내려놓고 한 2년 지나서 93세 정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게 마빈 바우어입니다. 마빈 바우어가 은퇴하고 나서입니다. CEO로 있을 때는 그는 대한민국 아니고 미국이네요. 미국의 대표적인 모든 기업들의 고문 역할 또는 맥킨지의 명성을 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기업들을 월드 베스트 뭐 넘버 1부터 뭐 10까지 100까지 그죠? 주도적으로 컨설팅했던 그런 어떤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현업에 있을 때보다 생겼죠. 저는 마빈 바우어를 개인적으로 컨설턴트로서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비즈니스에서 만남은 일할 때 일로에서 만났기 때문에요. 일이 끝나고 나고 비즈니스 끝나고 나면 관계가 끊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마빈 바우어가 현직에 있을 때 컨설팅했던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 대기업들, 그 회장이 물러났겠지요. 세월이 5년, 10년, 20년 지나서 물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마빈 바우어도 물러났지요. 다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제 그냥 노인이에요.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주 유명한 기업의 회장, 전직 회장이 뭐 70세 은퇴를 했고 지금 나이가 82세라고 합시다. 자기 생일날이 되었어요. 조촐하게 몇 사람 초청합니다. 그렇죠? 뭐 동생 가족, 동생 부부 초청한다. 이렇게 가까운 몇 사람 초청하죠. 그 초청 자리에 항상 초대받았던 사람이 마빈 바우어예요. 마빈 바우어가 현직에 있어서 도왔던 모든 CEO들이요. 그 CEO들이 은퇴하고 죽는 날까지 가장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마빈 바우어였어요. 오늘 내 특별한 내 생일날인데 가까운 몇 사람 초대하고 싶은데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마빈 바우어 연락이 왔고, 혹시 자네 시간 되면 와서 나랑 같이 오늘 내 생일 잔치 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없겠는가? 마빈 바우어는 고객에게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했든지, 그러니까 겉으로 충성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뭐 고객 만족, 뭐 고객 감동 있잖아요. 그보다 더 센 말이 없나 모르겠어요. 고객 감동을 넘어서서 말, 고객 충격. 고객의 운명을 바꿔버려. 그렇죠? 그런 강한 어떤 사람이 바로 마빈 바우어였어요. 마빈 바우어가 은퇴해서 있는 어느 날 맥킨지 회사의 CEO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마빈 바우어는 임원 중에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었지만 또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참석하면은 후임 CEO가 의사결정하는데 자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는 퇴직하고 나서 한 번도 이사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성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참석하면 자기 눈치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맥킨지라는 회사가 경영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이 수산업이 되어가지고 올해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다음의 성적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이 경기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고객과의 재계약 관계도 회사가 잘 돼가고 있으면 뭐 좋은 프로젝트 많이 오지만 어려워지면 또 뭐 경비 절감하면서 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이게 회사와 사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약한 거예요. 컨설팅 비즈니스가 수주 산업인데 안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의 후임 CEO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가 M&A 사업을 좀 해보자. 부실한 기업을 맥킨지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하는 거예요. 전문 CEO로. 그가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경영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이니까 얼마 주고 샀을까? 우리 한국도로 계산해볼게요. 100억 주 어느 기업을 샀어요. 한 3년 열심히 맥킨지 전문 컨설턴트 경영을 했어요. 그것도 기업 가치가 올라갔어요. 500억이 됐어요. 그럼 500억 파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니까 영원히 소유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경영이 문제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팔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 서비스 하는 것에다가 M&A 사업 있잖아요. 개발, 그러니까 기업을 사가지고 경영혁신을 해가지고 되파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컨설팅과 병행해서 그것도 컨설팅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더니 맥킨지의 모든 CEO랄까 모든 그 이사들 있잖아요. 임원들, 파트너들이 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고 매출도 확보되고 되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렇죠? 그 의견이 통일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사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결정하면 좀 공적으로 가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한다는 그 회의에 오랜만에 마빈 바워가 등장했어요.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빈 바워는 워낙 맥킨지라는 회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마빈 참석했다는 자체가 모든 사람이 긴장을 줬죠. 왜 오셨을까?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다 주의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마빈 바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 5분만 발언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임원은 CEO를 모두가 마빈 바워를 워낙 존경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근무할 때 자기 선생님이었고 자기의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언을 좀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항상 참석하려 해도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왕림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마빈 바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와서 5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가요.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오다가 오지 않았을 때 그는 전문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컨설팅 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 회사가 과연 컨설팅 회사로서의 밸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오다가 없어서 회사가 망해되면 문 닫아야 맞는 것이지 실력이 없어서 오다가 없고 매출이 준다고 딴 거 사업하고 돈을 벌겠다. 그게 전문가의 길이냐 이거야. 나는 맥킨지라는 회사가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전문가로서의 목숨 걸어야지. 딴 보따리 차려고 생각하게 돼서 나는 그건 맥킨지답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다 온 사람 생각하니까 그 다음 자기 맥킨지 입사해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들었던 전문가 의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나면서 그래 망해도 전문가로 먹고 망해야지 구차하게 돈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려던 그것을 백지화시킨 적이 맥킨지의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많은 메소드와 방법론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있고 자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맥킨지의 기업 가치에 대한 용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진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소중한 게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류가 있고 격가지가 있잖아요.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기업 경영이랄까요? 기업의 가치. 기업 가치에 대한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익 가치라는 용어도 있고 시장 가치라는 용어도 있고요. 시가총액이라는 용어도 있고 여하튼 기업을 평가하는 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지수는 무엇일까? 그 한 가지를 한다면 한 가지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2012년이 돼가지고 자기 회사 경영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올해 2012년 경영 방침에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회사는 올해 고객 지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향상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할 회사도 있겠죠. 어떤 회사는요. 회사가 매출이 커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매출액 증대가 우선입니다. 2010년 최우선 과제는 매출액 증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실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익액 증가 있잖아요. 이익을 늘리는 거. 그 매출액 겉보기 커져봐야 소리 없습니다. 이익 목표. 작년의 이익보다 올해 이익은 2배를 더 내야 되겠습니다. 이익을 이렇게 내놓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스피드 경영 그래가지고 납기 있잖아요. 스피드에 대한 것을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 모든 회사가 회사의 경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 고객 만족도 중요하죠. 매출액 성장도 중요하죠. 이익 증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에다 우리가 맥킨지 회사를 창업한 맥킨지 씨나 아까 말했던 마빈 바워나 이런 분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경영방식 뭐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항상 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게 오늘 강의 주제예요. 맥킨지가 말하는 경영의 기업 가치의 4원칙이 무엇인가? 4원칙을 잘 들여다보면 1원칙이에요. 하나에 대한 부연 설명을 두세 가지를 붙여서 4원칙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맥킨지가 지향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상징성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영자들은요, 맥킨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경영자로서 평가받으려면 내가 어느 기업에서 경영을 3년 했던 5년, 10년 했던 관계없이 내가 경영자로 일했던 동안에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에 대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잘못하면 자기가 들어서 배운 경험들 있잖아요.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회사 기업 가치의 본질에 대한 것은 어렵고 힘들어서 손도 안 대고 격까지만 막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자기로서는 바쁘게 정신없이 일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경영자로서 최고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맥킨지라는 전문 컨설팅 회사가 말하는 기업 가치란 무엇인가?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전문 용어로 말해서 두 가지 용어를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상보적으로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이익의 성장률입니다. 이익의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이익을 5억을 냈어요. 올해 이익을 10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15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익이 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매출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뭐냐면요. 매출이 커지면 이익이 커질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매출이 커진다 해서 꼭 이익이 올라간다고 비례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건 매우 좋은 수단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무엇이 수수한 거라고 할 때 맥킨지에서 뭘 인정하냐면 기업은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익이 늘어야 된다.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거기에 대한 모든 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익이 있고 이익이 늘어난다는 말을 전문 용어로 캐시플로우라는 용어도 있어요. 캐시플로우라는 용어는 캐시플로우가 캐시가 현금을 말하고 플로우 흐름을 말해요. 캐시플로우가 어떤 말이냐면 들어온 돈과 나간 돈 그런 말이죠. 자, 회사에 들어온 돈은 뭐가 될까요? 매출액이 들어온 돈이 돼요. 나간 돈이 뭐가 될까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출이 되죠. 그러면 캐시플로우에 있어서 이익이 늘고 이익이 증대한다는 말은 캐시플로우에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 계산하고 남는 돈이 늘어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어떤 말도 있냐면 캐시플로우 경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캐시플로우 경영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여튼 회사 법인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잖아요. 들어온 돈이 많아지고 나간 돈이 적어져갖고 차이가 나면서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경영 잘하는 거다. 이게 캐시플로우 경영이에요. 캐시플로우 경영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일을 하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했으니까 어떤 모양도 대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게 매출액으로 나오겠죠. 그 대가가 공짜가 아니겠네요.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용들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이에요. 들어온 돈, 나간 돈. 들어온 돈, 캐시. 나간 돈, 캐시. 차이. 그게 남는 거. 그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이익이죠. 많아야 된다. 많아져야 된다. 그게 캐시플로우 경영이고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성장률, 이게 이익 증가율. 맥킨지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타겟 중에 한 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느 기업이든지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된다.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된다.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 이익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파이프라인이 좀 굵어져가지고 들어온 돈도 좀 커졌으면 좋겠고 나간 돈도 또 적당히 통제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갭 있잖아요. 차익값이 늘어가지고 계속 버는 돈, 회사에 남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늘도록 하는 관리. 그러면 그것을 결과지표라고 본다면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게 도움되는가 그 말이죠. 캐시플로우에 도움이 되고 이익액이 느는데 도움되는 활동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에 도움되지 않는 활동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생각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맥킨지에서는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맞긴 맞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캐시플로우 경영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거 다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익액도 중요하고 이익의 증가 폭도 중요하고 다 맞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5% 부족하다. 5% 너무 많네. 2% 부족하다는 거야. 2%가 뭐냐면 자본이익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본이익률. 어느 회사라도 사업을 하려면 회사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 자산은 자금의 출처가 둘 중 하나예요. 자기 자본 아니면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그래요. 자, 어느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을 벌긴 벌었잖아요. 캐시플로우 돈을 벌긴 벌었는데 그게 자본 중에서 타인 자본 뺀 자기 자본이 얼마나 늘었냐 그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인 게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느 기업이요 캐시플로우적 입장에서 이익을 100억을 봤어요. 100억이라는 숫자를 상식적으로 말해서 100억을 봤는데 어느 회사는 그 다음에도 이익을 100억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행정상으로는 100억 똑같아요. 뭐 매출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익을 100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익을 100억을 봤는데 그 회사가 투자 금액 있잖아요. 그러한 매출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A사는 투자 금액이 5억을 투자했는데 B사는 50억을 투자했어요. 미래 사업을 잘하려고. A회사는 약간만 투자하더라도 약간만 신규 사업이랄까 신매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해서 5억 약간만 돈을 투자하더라도 100억의 이익이 확보된다 이런 말이에요. 5억이니까. 그 다음에 50억의 의미는 뭐냐면 이 회사는 자기가 기대하는 목표 이익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봐서는요. 첫 번째 회사는 100억을 벌었다겠는데 또 다음 100억을 더 벌기 위해서 5억을 투자했으니까 5억하고 95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을 번 돈 중에서 5억을 밖에 투자하면 95억은 회사에 남아있죠. 유보가 됐잖아요. 그 65억 배당을 하든지 또 뭐 다음 투자에서 가지고 있든지. 그죠? 95억이 쌓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회사는 똑같은 100억을 벌었는데 그 회사는 회사가 원하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줘야만 된다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배당할 수 있는 돈이 유보할 수 있는 돈이 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맥킨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실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속. 어떤 실속이냐면 회사의 재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있고요. 자기 자본의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이 얼마씩 잘 늘어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회사에 맘대로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예를 든다면 뭐 배당을 할 수 있는 거랄지 아니면 뭐 합리화를 위해서 유보하더라도 회계 결산을 딱 끝내고 나서 다음에 쓰고자 할 때 가처분할 수 있는 맘대로 써도 좋은 이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 이 돈이 회사의 자기 자본 있잖아요. 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법정 이익 있잖아요. 보다 낮다면 회사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주들이 참여돼 있고 주주가 있고 그 회사 가치가 있는 건데 회사에 자기 자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2%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기 자본이라는 돈을 사업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놔도 법적 이전을 받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잘한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떤 회사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15%를 냈는데 어떤 회사는 20%를 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자기 자본 대비 그 사업 미천을 가지고 그렇죠? 이익을 그만큼 냈으니까 훨씬 더 일을 잘한 것 같네요.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보조지표로서 아까 말한 그냥 매출액과 비용에 대한 차익인 이익만 갖고 따지지 말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 봐서는 자본금에 관계되고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기 자본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기 자본의 증가율, 자기 자본의 증가액,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그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똑같다는 말이 뭐냐면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말, 이익액이 말고 이익률이 많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당연히 올라가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딱 보면은 그래 맞긴 맞는데 그게 근데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성장 산업들 있잖아요. 성장 산업들. 그리고 독점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사에서 아이폰 4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최초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세상에 없고 히트를 치고 있을 때는 히트앤드로 빨리 많이 팔아서 매출 급성장할 필요가 있죠. 시장은 있고 수요는 있는데 생산이 딸린다 이거예요. 그때는 많이 생산을 빨리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매출 성장 자체가 회사 경영에 있어 이익에서 매우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생산을 많이 하려고 보니까 투자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산 라인을 갖춰야 되니까 설비 투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이익액도 늘지만은 투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 다 그 다음에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캐시플로우 입장에서는 투자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략적으로요. 고수익이 필요하고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그러한 타이밍한 사업은 캐시플로우의 어떤 자본이 뭐 투자 자본 이익률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보다는 더 사실 뭐 캐시플로우 쪽보다는 일단 매출액 성장, 그죠? 매출 성장으로 말미암은 이익의 증가. 이쪽이 더 포커싱이 갈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요. 여러분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90% 범위에서 똑같이 가더라도요. 용어가 다르고 분자 분모가 다르다 보니까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요. 어떤 회사가 요새 죽을 쓰고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가격 덤핑들하고 이익이 없어요. 별로. 이익이 없는 회사가 매출액 증가를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논리 중에 한 가지가 매출액이 증가했고 이익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익률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게 탁상공론이에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채도 줄이고 우리가 구조조정들 있잖아요. 비용 절감. 그죠? 그걸 잘 해가지고 이익을 확보하도록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쪽으로 노력하면 상대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익액과 이익률은 별로 안 늘어나고. 쉽게 해서 모양새가 과거는 이익률이 10%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옛날에는 12%인데 지금은 15%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회사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서 이익액이 중요할 때가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중요할 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둘 다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둘 다 같이 가고요.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 같이 다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맥킨지에서 말한 것은 결론적으로 돈 벌어야 된다. 캐시를 확보해야 된다. 기업을 경영했으면 작년 대비 올해 캐시플로우 상에서 들어온 돈, 나간 돈, 공제하고 남은 돈, 가처분 소득. 그렇죠? 배당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임의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이 남는 돈 있잖아요. 이 돈이 커져가도록 해야지 그 회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작년에 10억을 벌던 회사가 올해 20억을 벌고요. 그 다음에 30억을 벌게 되면 우리가 뭐합니까? 그 회사는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니 회사 밸류 있잖아요. 기업 가치가 커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맥킨지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기업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은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캐시플로우 상에 있어서의 남는 금액, 그것을 이익액 또는 이익률, 이익의 증가율, 그것을 잘 관리해서 이익 관리를 해야 된다. 캐시플로우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어떤 회사가요. 연간 이익을 10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연간 이익을 10억을 내고 있어요. 그 회사를
제가 누구에게 이유가 있어서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 가치를 얼마 정도 평가해가지고 거래를 시키는 것이 적절할까요? 자, 어떤 회사가 연간 이익을 10억을 낸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올해 이익 10억 냈어요. 내년도 하면 10억 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억 낼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 가치를, 밸류를 얼마로 평가해가지고 거래시키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현재 이익을 10억이라고 가정할 때, 그리고 10억쯤이 이익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을 때, 아마 별일 없으면 연간 10억의 이익을 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그 계산법에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을 말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익가치 평가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수익가치 평가. 수익가치 평가가 뭐냐면요.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올 돈들 있잖아요. 앞으로 벌어올 돈들을 현재 가치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다 더한 거에서 이 기업은 지금 10억도 하고 내년도 또 10억 벌어오고 10억 벌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기준 돈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봐가지고 뭐 그러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의 돈 10억하고요. 미래의 돈 10억은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돈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내년이 되면 이자 돈이 5% 10% 붙어가지고 10억 5천이나 11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바꿔서 내년에 10억을 오늘 거로 계산하면 10억이 안 되고 9억 5천이나 9억 2천 뭐 9억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후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회사 10억을 번다 했죠. 근데 올해 건 10억을 10억 계산해 주기로 하고 내년 건 10억은 올해 거로 계산한 거 9억 5천 잡고 내후년 건 10억은 오늘로 계산한다면 뭐 이게 8억 9천으로 잡아. 그 다음 거 10억은 오늘 거로 가져온다면 8억 5천 잡고 그 다음 거 10억은 가져오면 8억 2천 잡고 이렇게 쭉쭉쭉 계산하면은 썸이 합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현가법이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실력으로 암산해 보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0까지 딱 더하면 그쵸? 1, 2, 3, 4, 5 이렇게 딱 더하면 55가 나와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그럼 거꾸로 올해 10억 들어오고 내년에 9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8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7억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들어온다면 그게 55억 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할인율이 그러면 10%씩 공제했잖아요. 10%씩. 근데 10%까지는 할인율 공제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5%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10억이 55억이 5.5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회사마다 그 가치를 평가하면 적어도 10배 정도. 이게 5.5가 아니고 10이나 2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 회사 그 가치가 10억이잖아요. 이익을 10억을 내고 있으면 그 회사 얼마짜리로 거래하면은 하냐면 아무리 적게 봐도 55억은 받아야 되고요. 한 100억쯤 받으면 적절할 것 같고 200억 받으면 참 잘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간 잡아서 100억이라 갑시다. 자, 제가 10배를 곱했어요. 자, 회사가 현재 실현되는 이익이 10억을 내고 있는 회사 같으면은 캐시플로우 상으로 순이익 10억을 내고 있는 회사 같으면은 그 회사의 가치를 100억으로 평가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회사 가치가 20억의 이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 가치가 200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그 회사가 50억의 이익을 내요. 그럼 회사 가치가 얼마예요? 500억이죠. 기업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플로우 상에서 이익액이 있어야 되고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기업의 가치가 100억짜리 회사가 150억도 되고 200억도 되고 300억도 되고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경영을 하면서 자기 회사의 가치, 본질 가치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진짜 팔면 얼마 벌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가치가 늘어나려면 이익이 늘지 않고서는 그거 안 되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익이 근거가 돼서 기업의 뭐 수익 가치나 모든 본질과 모든 가격이 개선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영자는 뭐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를 한번 평가해 본 다음에 자기가 경영을 1년 했으면 1년 지났을 때 자기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는데 그것에 가장 직결되는 숫자 중에 한 가지가 캐시플로우 상으로 남은 이익액이 얼마냐는 거죠. 그 이익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경영자입니다. 작년에 우리 회사 캐시플로우 상으로 이익 1억이었어요. 올해는 했더니 2억의 이익을 냈어요. 내년에 4개월 세웠습니다. 잘 세워내서 검토하니까 적어도 5억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그 다음에는 내가 잘 계산해보면 10억은 될 것 같아요. 내가 경영하고 있는 동안에 회사가 이액이요. 1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15억이었다가 25억이었다가 40억이었다가 50억이었다가 80억이었다가 120억 되다가 임기 말이 돼서 그만뒀을 경우에 그 사람은 맥킨지 입장에 봐서 참 경영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 CEO를 맡았을 때의 회사의 기업 가치는 10억짜리밖에 안 됐을 것 같고 1억이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는 아까 120억이라고 했으니까 이익이 120억 했으니까 1200억 가치가 됐으니까 10억짜리 회사를 1200억짜리 회사 되게 했으니까 100배나 키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맥킨지 논리예요. 맥킨지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는 어디에 연관될까 말할 때 수익 가치에 영향이 큽니다. 그 말이에요. 이익에게 영향이 큽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아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증대된다고 봐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 이론칙이에요. 근데 맥킨지에서는 이론칙만 갖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하기 시작해서 그게 이원칙이에요. 이원칙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원칙은 기업의 가치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것은 이익의 증가율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로서 기업의 가치는 계산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원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경영자들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거든요. 잔머리 많이 굴리는 게 뭐냐면요. 주가를 올리고 싶어서요. 회사 가치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많은 페이퍼상에 많은 행위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용어를 한번 말해볼까요? 자산 재평가. 자, 어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영업이익은 별로 높질 않아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여하튼 자기 자본 증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 부동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해요. 어떻게 이의 신청해요? 아니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취득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취득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장부에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 거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 살 때 22년 전에 샀는데 그때 10억 주고 산 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류에 대차제표 장부상에 10억으로 적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팔려면 200억 받는데 10억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때 쓰는 용어가 자산 재평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국세청을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회계 관계된 모든 쪽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회사 드디어 행정장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감정사가 딱 보고 이거 보니까 진짜 200억이네요. 그래서 10억을 200억으로 바꿔요. 10억을 200억으로 바꿔요. 10억을 200억으로 딱 바꾸는 순간 회사 가치가 회사 재산도 늘죠. 그래서 자본 이득이 190억이 늘죠. 10억짜리가 200으로 딱 바꾸면 190억이 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이제 이익이 늘었으니까 숫자상으로 이익액도 늘고, 그렇죠. 뭐 자기 자본 이익도 막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회사 가치가 좋아졌습니까? 이제 이 말이 맥킨지에서 이제 꼬라보고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자산 재평가를 하면요,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있는 땅 10억이라고 장부에 써놓으면 200억 쓰는 거 한데서 회사로 돈 더 들어온 건 1원도 없어요. 페이퍼 상으로 10억이 200억으로 커졌어요. 가난해 보이는 조그만 회사가 그렇게 부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놀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캐시플로우 입장에 돈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세법상에는요, 소득이 있고 이익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어요. 190억의 이익을 냈으니까 190억에 대해서 법인세 내야 돼요. 페이퍼상에 종이 숫자 좋게 만드는 대가로 회사는 190억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190억에 대한 법인세 내야 돼요. 자, 대한민국 기준 190억, 우리나라 법 기준이 얼마죠? 2억 이하이면은 10% 세율을 적용하지만 2억이 넘어가면 22%인가 25%인가 20% 이상 20%의 세율을 적용돼요. 그러면 190억 늘렸으니까 38억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니까 회사 법인 통장에서 10억짜리를 200억으로 바꾸는 순간
캐시플로우 사이의 돈이 38억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퍼상으로는 어떻게 나가죠? 이익 증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맥킨지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중요한데, 캐시플로우의 증가가 없는 그 모든 액션은 기업가치 증대에 전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요.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 그 주가를 올리려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 자기 이제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좀 속상해요. 우리 회사 가치가 이렇게 낮게 평가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주주들에게 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결정을 해요. 자사주 매입.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회사 주식 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러면서 회사 주식이 100%가 있었는데 100이 있었는데 100이 시장에 다 풀려 있었어요. 주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10%를 회사가 사버렸어요. 그럼 유통 주식수가 또 실제적으로 이게 뭐 풀려있는 주식수가 9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는 100이 있는데 회사의 가치는 100이 있는데 옛날에는 100의 주주가 그걸 다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실제 주주 명단 조사하면 9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90이 100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당 이익이랄까 배당 이익이랄까 이런 것이 주주 입장으로 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좀 과장해서 시중에 풀린 주식을 반 줄였다고 생각하자 이 말이죠.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주식을 반을 자사주 매입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주주는 반 줄었어요. 그럼 반으로 봐서는 회사 주주 반밖에 안 돼? 그러고 보면 자기 몫이 2배가 느는 것 같이 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당 이익액이랄지 배당액, 주당 배당액까 되게 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좋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킨지가 첫 번째 원칙에 뭐라 했습니까? 캐시플로우가 늘어나야지, 이익이 늘어나야지 기업 가치가 증대된다, 창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경영상에서는 그거 하지 않고도 자산 재평가랄지, 뭐 자사주 매입이랄지, 기타 등 여러 가지 M&A랄지, 뭐 많은 그 처리에 의거해서요. 처리에 의해서 뭐 하냐면 실제 돈은 늘지 않으면서 캐시플로우는 늘지 않으면서 이익이 늘어 보이는 행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치 보존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캐시플로우가 증대되지 않은 모든 행위도 의미 없다. 맥킨지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요새 나오는 파생상품들이야. 파생상품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해서 그게 본질 가치에 어떤 증대를 주는 것인가 이런 의미예요. 회사가 기업을 경영을 잘해가지고 실제 본질적으로 수익과 취에서 현금이 통장으로 많이 들어와 쌓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여하튼 어떻든 간에 행정상이나 페이퍼상으로 조정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말인데 이런 말도 있어요. 회사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스트레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매 연말 되면 그의 실적으로 자기 경영의 성적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실을 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경영의 CEO라고 가정합시다. 하는데 연구개발 실장이 저한테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저 회사가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막대한 R&D 투자를 하셔야만 됩니다. 대신 그것은 향후 5년 내에는 이익은 없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서 향후 우리 회사 10년 후에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큰 R&D 비용을 투자해야 됩니다. 5년 후의 비법입니다. 10년 후에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임기는 3년이에요. 이럴 때 경영자가 돈을 잘 풀 수 있을까 이 말이야. 그렇죠? 해야 된다는 생각, 대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실적의 쪼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합니까? 단기 이익을 위해서 장기 이익을 희생시킬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말이냐면 모든 경영자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자기 일을 평가하는 주들의 평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주당 이익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수들을 넣어서
당신이 올해 배당 얼마 할 거야? 막 이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많이 해서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건 만들면 현실적으로 캐시플로우 갖고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 합니까? 아까 말한 자산 재평가랄지 뭐 자사주 매입을 막 액션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막 주주들이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평가표에 대한 것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액션을 해요. 근데 그것이 기업 가치 증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캐시플로우가 늘지 않으면, 이게 캐시플로우가 늘지 않으면 그 모든 페이퍼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의미가 없다. 아주 마이너한 사소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회사가요. 제가 관계하는 회사들 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나 자산들을 해서 감가상각을 매년 해요. 근데 감가상각하는 법이 둘 중 하나예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어요. 정액법은 매년 일정 금액을 상각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설비를 10억 주고 샀는데 이걸 10년 동안 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해요. 감가상각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10억을 10년이니까 연간 1억씩 해서 매년 1억씩을 공제해요. 매년 1억씩을. 올해 1억 공제하는 거예요. 그게 정액법이에요. 정률법은 매년 회사 가치에 일정 비율씩을 공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로 공제한다 하면 10% 공제하면 10억짜리 10%니까 1억을 올해 공제하고요. 내년 이제 9억이잖아요. 9억이 10%니까 9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그럼 이제 8억 1천이 남았죠. 그 다음에는 8억 1천이 10%니까 8,100만 원을 공제하고. 그렇죠? 8,100만 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는 7,20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는 뭐 6,300만 원 공제하고. 이런 식으로 잔존의 10%를 이제 일정해요. 이게 정액법과 정률법인데 어느 해에 정액법을 하느냐 정률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정률로 하면은 초기에 많이 떼야 되고 나중에 적게 떼도 돼요. 정액으로 하게 되면 정률로 하면 초기에 많이 떼고 나중에 적게 떼도 되는 건데 비용으로. 근데 정액으로 하면 지금 적게 떼지만 나중에 많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공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경영자로서 정액법을 할까 정률법을 할까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정액법을 하는 게 이익이 얼마 되고 정률법은 어떻게 되고 그 굳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익을 좀 조정하기 위해 내가 희망하는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제도를 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캐시플로우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회사 들어온 돈 나간 돈하고는 아무런 감가상각은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숫자의 페이퍼상의 이야기지 실제 본질적인 캐시인, 캐시 시간에서 그렇게 이익이 늘고 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회사 가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가치 보존의 원칙은 캐시플로우가 증대가 돼야만 가치가 느는 거고 캐시플로우가 늘지 않으면 캐시플로우 아까 이 원칙 있잖아요. 첫 번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원칙 있잖아요. 그것이 증대되지 않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페이퍼상으로 나오는 이익액의 증대나 이익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보충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경영자들은 두 번째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액션들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액션이 기업 가치 증대에 도움됩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맥켄지 의견이에요. 첫 번째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저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는 어떤 것도 기업 가치 증대 좋아지진 않습니다. 세 번째가요. 기업 가치를 증대하려고 하는데 기업 가치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가장 대표로 눈에 보이는 숫자가 시가총액이에요. 일반적으로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되면 한 주당 가격이 나와 있고 발행 주식수를 곱해버리면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 중 한 가지가 시가총액. 자, 그 말은 이런 말하고 똑같네요. 지금 그 회사 그 회사의 한 주당 가격이 얼마다. 근데 그 회사에 전체 발행 주식수가 있는데 내가 그 회사 주식을 10%를 살려면 시장에서 사는 거죠. 돈 얼마 줘야 살 수 있다. 그렇죠? 100% 살려면 얼마 주면 다 살 수 있다. 페이퍼 사고로. 그럼 그게 뭐 시가총액이 그 기업의 가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하고 연동성 있는 숫자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밸류, 가치 그것과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버블이요. 버블. 거품. 자, 여러분 제가 어느 회사 주가 주식을 말할 테니까
선택이 어떤가 보세요. 어느 회사 주가가 지금 현재 10만 원 해요. 근데 그 회사 경영진과 그 회사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10억이에요. 아니 10만 원이에요. 현재 그 회사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까지 상황과 현재 상황을 딱 봤을 때 미래가 어떻게 보냐면 매우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급증할 것 같고요. 매출 늘 것 같아요. 이익도 늘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이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현재 10만 원이 앞으로 얼마 올라갈까요?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15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현재 주가는 10만 원이에요. 현재 주가는 10만 원이고 앞으로 주가가 20만 원까지는 적어도 20만 원 올라갈 거로 추정이 돼요. 내가 믿어져요. 근데 나한테 15만 원의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살까요 말까요? 이 말이에요. 현재 주가는 10만 원인데 미래에 20만 원 될 게 확실해요. 근데 내가 15만 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그죠? 15만 원 투자했고 20만 원 될 게 믿어진다면 15만 원이 비싸 보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20만 원 올라갈 건데 5만 원 벌 건데.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느 회사 기업 가치가 정확하게 본질 가치에서 10만 원짜리 주가가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요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기대치가 높아요. 다들 뭐라고 야, 그 회사 잘 나가. 올라갈 거야. 얼마 올라갈 것 같은데? 한 20만 원 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20만 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현재 주가는 10만 원인데 폭등하네요. 15만 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상종가를 막 치는 거예요. 뭐 어제 오늘 막 상종가가 15만 되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게 10만 원짜리 액면가인데 15만 원 너무 올라갔잖아. 50%가 거품 끼었잖아.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안 살 것인가 그 말이에요. 20만 원 올라갈 거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15만 원도 또 사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느 회사가 소문이 좋게 잘 나버리면 분위기가 좋아버리면 주가에 뭐가 생깁니까? 거품이 생깁니다. 그 말이에요. 거품이. 쉽게 말해서 그 회사의 현재 이제 진짜 실력은 10만 원짜리가 딱 맞는 거예요. 앞으로 20만 원 될 거예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성질이 급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5만 원으로 주가를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거품 낄 수 있습니다. 버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겠습니까? 본질 가치는 주당 10만 원이 딱 맞는데 시장의 평가는 15만 원이니까 15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 이익을 못 내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15만 원 올라갔다가 12만 원 떨어질 수가 있죠. 이 떨어지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주식시장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세요. 라는 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기업의 본질 가치 있잖아요. 본질 가치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딱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대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대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주가가 잘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거품 낄 만큼 올라가고 거품 껴버리는 거야. 근데 거품 낀 주식의 경영자는 주가 더 올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요. 좋은 주식이라고 주식 사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어느 기업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기업 좋아요. 기업 가치가 좋아요. 현재 가치도 좋고 미래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의 주식이 별로 실속에 비해서 내부적인 일에 비해서 소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안 알아주고 있는 주식은 좋은 기업이니까 내시는 기업은 사도 되잖아요. 사면 투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소문이 많이 나버린 주식 있잖아요. 그 회사 잘 나간다던데 대단해 하고 거품이 확 낀 주식 있잖아요. 그 주식을 우량 회사라고 해서 우량 주식을 사놓으면 주가 올라갈까요? 그 말이죠. 경영자가 주가 올릴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맥킨지는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은 주식의 가격은 투자자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만으로 그 기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이익을 위해서, 투자 이익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거품 꼈는지 안 꼈는지 알아보고 주식을 투자해야지 무조건 우량 회사라고 주식 투자했다고 해서 돈 번다고 보증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물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가 거품이고 버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정확히 말하면 투자자의 기대 심리에 의거해서 시가총액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2번은 페이퍼상으로 숫자 올리는 거 그거 다 하지 마라. 그 의미가 없다. 기업 가치하고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고. 세 번째 그 기업 가치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는 게 뭐냐면 투자자의 기대 심리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심리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산포 또 변동성 또 그 거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는요, 제가 많은 회사를 보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들은요, 그 연초 1월 2일 날, 또 이번 주 지났네, 1월 2일 날 그 회사의 시가총액 그 주식 가격 있잖아요. 그거하고 종가 있잖아요. 12월 말 종가를 비교해가지고 KPI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연초 그 연초의 주가 있잖아요. 주당 가격이 얼마다는 거하고 연말 있잖아요. 종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 돼서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초 가격이 23,000원인데 연말 가격이 82,000원이다. 와 대단한 경영 성과를 냈다고 해요. 플러스 알파를 뭐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연초 주가가 23,000원, 연말 주가가 18,0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그 경영자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 중에 한 가지로 주가가 있는데 그 주가는 의미가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 기업의 실질적인 본질 가치 있잖아요. 기업 가치를 그대로 대표해 줄 수는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좋은 변수, 기대 심리라고 하는 변수를 생각하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맥킨지에서 말하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맥킨지에서 말하는 기업 가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시가총액은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품 있는 점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져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펄할지, 뭐 주당 순이익이랄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지수로서 뭐 따져봐서 이게 라고 말하는 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주식시장과 기업 가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맥킨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모든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정말 영향을 주는 네 번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기업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경영자가 누구인지 경영자 요소라고 할까요? 그래서 쓰는 말이 책에서는 최상의 소유자 이렇게 말했어요. 최상의 소유자면 적임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회사의 경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쉬운 말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객관적으로 능력이 탁월하고 그 분야의 베테랑이고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CEO가 된 경우하고요. 그냥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전혀 그 업계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CEO가 된 경우하고 그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죠. 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단도 잘 못하겠네요. 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쓰는 말에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을 보면 그 회사가 보인다. 그죠? 사임의 그림의 크기만큼 회사가 커진다. 그게 경영자 팩터거든요. 근데 그래서 최상의 경영자, 최상의 소유자, 그러니까 베스트, 최고의 소유자와 경영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기업 가치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투자와 모든 결정에서 최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할 때 이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회사의 기업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회사의 현재의 CEO와 미래의 CEO들을 특별 교육을 다 시켜야 하고 실력이 100배 좋아지도록 집중하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맥킨지는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타이밍마다 달라요. 그렇죠? 자, 1번. 회사를 처음 창업했을 때는 창업자의 실력이 무조건 중요하죠. 창업했을 때는 초기에는 창업자의 실력과 안목에 의해서 회사가 결정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인 기업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사업 확대 문제가 발생해요. 드디어 뭐냐면 이제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이제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전국화 시켜야 되고 글로벌하고 세계화 시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가? 자기 자본이 한계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회사를 내가 설립했어요. 얼마로 설립했어요? 5천만 원 설립했어요. 1억의 이익을 봤어요. 여러분, 자기도 5천만 원 투자해갖고 1년 만에 이익을 1억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1억 5천이 됐어요. 5천만 1억 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더 잘했네요. 2억이나 벌었어요. 여러분, 2억 됐어요. 그 다음에 됐고 3억 벌었어요. 그 다음에 5억 벌었어요. 한 5년, 10년 작업해갖고 드디어 돈을 모은 돈이 50억을 모았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신규 이렇게 라인을 공장을 증설하는데 투자만 계산하니까 382억 나왔어요. 더 하겠어요? 사업은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은 잘했어요. 근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큰 오달을 받았어요. 이제 그 오달을 수행하면 다시 말해서 382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돈은 5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부채로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말이죠. 벤처 캐피탈들. 투자자들이죠.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때는 뭐가 됩니까? 지분 구조에 있어서 자본가를 확보하는 것이 그 기업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투자 못하죠. 돈이 있어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계단으로 확 올라가지 않겠어요? 투자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겠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최초 초기 단계는 최상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창업자일 수가 있는 거지만 시간이 어느 지나고 나서 드디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타이밍에 왔을 때 그 기업의 가치가 급증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돈이 있냐 충분하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최상의 소유자가 뭔가 좋은 물주 만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그 말이죠. 기업 가치가 성장하려면 좋은 물주, 투자자 만나는 게 좋은 벤처 캐피탈을 만나서 적절하게 원만한 조건으로 적절한 조건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투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회사가 매출이 커졌어요. 아까 말한 매출은 전부 막 50억, 100억밖에 안 됐었는데 매출이 1,000억, 2,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드디어 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3%가 점유했어요. 3% 점유했어요. 아, 근데 아쉽게 됐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22%를 점유하고 세계 1등이 덤핑 작전을 하는데 3%의 수익을 갖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2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는 마케팅력 있잖아요. 그게 아주 빵빵해요. 너무 좋아요. 어느 날 그 회사에서 M&A 제안이 왔어요. 귀사 가격을 3곱 쳐줄 테니까 우리 합병하고 당신 좋은 기술에다가 우리 마케팅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싸우다 죽을 겁니까? 합쳐가지고 잘 될 겁니까? 이런 상황에 비즈니스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때는 우리 뭐 연종 합획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서로 해쳐 모이게 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대기업 잘 만나서 제값받고 자원 짝 잘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어느 대기업에 속해서 열심히 그 회사 사업부가 커져갖고 이제 드디어 매출액이 5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에 의거해가지고 좋은 시절 전생에 갔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한대요. 수익성이 없는 이 사업 버리겠대요. 여러분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좋은 사모펀드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그 인수돼가지고 또 이렇게 구조조정 잘 해가지고 다시 갱생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 물주 또 그 사모펀드랄까 아니면 새로 구조조정 있잖아요. 그걸 잘할 만한 적임자 만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또 힘이 생겨갖고 다시 또 뭐 M&A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계시장에 이제 제2의 도약을 하든지. 자, 지금 뭐 어떤 걸 말하냐면요. 기업의 어떤 그 역사에 있어서 스테이지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기 위해서 잘 만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의 타이밍에 따라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야 될 조직이 있고, 만나야 될 게 있는데, 필요한 기업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거 있잖아요. 그 만난 걸, 제때 그걸 잘 만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순탄하게 성장해 갈 수 있지만, 투자가 필요할 때 투자자를 못 만난달지, 투자를 못하면 기업 가치 성장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말을 어우러서 최상의 소유자, 최상의 경영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현재의 CEO가 잘해야 된다. 이것은 일부의 이야기고요. 기업의 경영의 전반을 길게 봤을 때 그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의사결정과 도움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마음을 비워가지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영자들의 거의 100%가요. 창업한 모든 사람이 아까워서 회사 내려놓지 못하고 M&A 못해요. 그래서 자기와 회사 운명을 같이 합니다. 나도 죽고 회사도 죽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요. 근데 맥킨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업을 탄생시켰으면 기업이 꾸준히 잘 커갈 수 있도록 기업까지 잘 커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액션들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업 가치의 창출이에요. 지금까지 말했던 게 4가지 4원칙이에요. 맥킨지 스타일의 4원칙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1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캐시플로우 이익을 말합니다. 그죠?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사이에서 분명히 회사에 남는 캐시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 회사는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늘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괜찮고 그리고 캐시플로우의 수익액과 수익률이 있잖아요. 수익이 많다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계속 향상됩니다. 이익으로 말미암아서 기업 가치는 계산되고 창출되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1번. 그죠? 2번. 캐시플로우가 창출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가치가 늘어나지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죠? 않습니다.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가치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보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대 쳇바퀴 그래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회사의 본질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은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건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버리고 나면 너무 많이 끼어버린 상태에서는 주가가 더 회사 성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보장 못합니다. 경영자는 너무 많이 올라버린 주가를 유지 못하는 거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 맥킨지 경고. 거품이 낀 주가가 떨어지려 하는데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경영자가 드디어 뭡니까? 무리수를 둬가지고 회사 망칩니다. 이게 무리한 M&A, 무리한 어떤 액션들을 하는 거죠. 거품이 꼈어요. 5년, 10년 가서 그가 가야 될 것을 지금 땡겨서 지금 돼버렸어요. 거품이 껴버렸어요. 근데 주가 떨어지라고 그래요. 경영자 입장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재임 기간에 주가 떨어지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올리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 없어 라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뭘까? 하이 리스크에 대한 제한이 오게 되고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가 올리려고 큰 이익을 내려고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이 리스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숫자 장난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어느 회사가요 견딜 수 있는 돈이 50억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50억까지는 적자 받아 메꿀 수가 있어요. 자, 사업의 프로포절에 A안과 B안이 왔어요. A안은 뭐냐면요. 이거 하시면요. 잘 되면 10억의 이익을 보고 잘 못 되면 10억의 손실을 봅니다. 10억 안 되겠네. 조금 올려야 되겠네. 잘못되면 10억의 손실을 봅니다. 잘 되면 50억의 이익을 봅니다. 1안이에요. 그러니까 1안은 이 채택하시면 잘 되면 50억의 이익을 본대요. 그러니까 1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안이에요. 2안. 이거 잘 되면요. 500억의 이익을 봅니다. 잘 안 되면 100억의 적자를 봅니다. 여러분 CEO예요. 여러분 사장인데 A안, 2안, B안이 왔어요. 하나는 잘 되면 50억을 벌고 잘 못 되면 10억 손해 본대요. B안은요. 잘 되면 500억을 돈을 벌 수 있고요. 손해 보면 100억을 손해 본대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보수적인 경영자들은 회사가 50까지 감내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야, 잘 되면 50억에 벌 수 있는 거고 못 돼도 10억이니까 못 돼도 마이너스 10억이니까 뭐 10억 손해봐도 40억 됐으니까 감당할 수 있죠. 회사 안 망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죠? A안을 선택하겠네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아까 주가가 너무 거품이 끼어가지고 지금 폭락하려해요. 불안해요.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라고 하는데 누가 B안을 들고 왔어요. 그럼 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면 500억이 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00억 현혹되는 거예요. 그쵸? 100억
걱정이 안 돼요. 100억보다는 500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R은 너무 째째 보여가지고 그것 갖고는 주가가 방어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B안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잘못됐어요. 그럼 55억 감내할 수도 있는데 100억을 적자 봐버리는 순간 회사가 어떻게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유혹이에요. 아까 세 번째 조건. 거품을 낀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품이 낀 주가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거, 우리가 선량한 투자자로서 주식을 살 때 거품이 낀 좋은 회사 것 주가는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잘 고르라는 말이 뭐냐면 우량 기업인데 거품이 안 낀 회사 거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우량 기업인데 거품이 끼지 않는 주식은 분명히 잘 올라갈 거니까 투자 대비 이익이 클 거니까 그건 오케이가 되겠지만 거품이 낀 우량 주식은 그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가총액으로 그 기업을 바로 직대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좀 조심사항이 있고 그것은 뭐 안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누가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아니고 지금은 그 회사 어떤 소유자가 지배 구조를 가져야지 적당할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요. 아까 어느 기업이 창업할 때 창업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벤처 캐피탈이 들어온다 할지 회사가 커지면은 이사회가 중요해져요. 그렇잖아요. 이사회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소유권도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창업한 사람이 처음에 소유권을 자기가 뭐 90% 가지고 있을 수 있겠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나중에 기업이 상장됐다. 이렇게 뭐 벤처 캐피탈 들어왔다. 그러면 지분이 45%로 뭐 51%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살 거가 있으니까 주주 구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사회의 의견이 이제 그 회사의 최고 의사결 기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떤 이사회인가? 그 이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가 그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4원칙에 대한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맥킨지의 기업 가치의 4원칙에 대해서 부속사항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부속사항이 2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가 가치 경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말해서 그 회계 계산 바꿔가지고 이익을 조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주가는 단기간에 올라가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그것은 페이퍼워크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 주식시장의 특징상으로 거품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주식의 투자자들은 크게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대로 기업을 알고 가치를 인정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본질적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트레이더라 해가지고 기술 분석에 의거하고 그림표 있잖아요. 주가 움직여 보고 올라갈 때 됐네 쌍봉이네 뭐 이게 뭐 하나 이제 딱 기술적으로 뭐 해서 이제 이렇게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본질 투자자는 기업 가치를 분석해가지고 이 기업의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본질적 투자자. 그런데 시장에서 주가 주식 그래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러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요게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살 때다 팔 때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들이죠. 그런 거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주가 지수에 의거해서 그냥 추종하는 일반 투자자들 뭐 등돼서 구성이 돼서 같이 연합분이 돼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다 보니 그 주식에 뭐가 발생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아까 본질적 투자자가 그 회사를 좋게 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사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기술처럼 딱 보고 올라가네 살 때네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럼 막 올라가죠. 거품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본질 투자가 볼 때 이게 2배라고 거품 꼈네 안 되겠네. 다시 팔아요. 파니까 꺾이니까 또 트레이더들이 딱 보고 이거 팔 때 됐네. 또 얼른 팔아요. 팔기 시작하니까 또 거기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뭐합니까? 본질 가치에 선이 있다고 생각할 때 투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드디어 그 회사가 신기술이 나왔다 할지 특허가 나왔다 할지 신제품이 나왔다 할지 그래서 되게 회사의 가치가 급변할 수 있는 무슨 호재가 생기잖아요. 호재는 또 본질 투자자가 또 그것에 인정해서 쭉 올라가겠네요. 쭉 올라가면 기술적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 딱 따라보면서 또 계속 사죠. 안 꺾이니까. 그죠?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서 꼭까지 올라가서 본질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해도 트레이더들은 좀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갔다가 뒤에 팔기 시작하고 팔기 시작하면 또 툭 떨어지죠.
출렁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투자자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원칙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일정할 수가 있지만 일정의 순이지만 그 주가라는 거기서 이렇게 산포라 할까요? 변동성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기업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가치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챕터로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그 챕터의 첫 번째 챕터 내용이 뭐냐면 성장에 대한 이론이에요. 성장. 성장이 뭐냐면 매출액 성장 있잖아요. 성장. 맥킨지는 아주 슬픈 목소리를 하나 써놨습니다. 기업은 성장하면 좋습니다. 매출이 늘면 좋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성장이 가능하지만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맥킨지 의견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느 기업이 매출이 10억, 20억 될 수 있고 20억이 40억 되고 50억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단계 올라가면 성숙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증가율 있잖아요.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또 스톱되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멈췄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0년 걸렸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는 10년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에서 막 확 크다가 성장 확 하다가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멈추는 게 제품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그 말이에요.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까 기업가치 성장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뭐 계속 올라가 성장 아까 뭐 첫 번째 원칙 캐시플로우에서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중에 매출도 그리고 뭐 올라가게 볼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기업이라도 어느 사업이라도 초기에 성장은 가능하지만 지속적 성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멈춥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그렇다면 경영자는 기업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사업 검토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바꿔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사업으로 성장을 쭉 하다가 성장률이 멈췄는데 불구하고 기업 성장을 계속적으로 가치를 올려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성장이 멈추는 그 시점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B 아이템 있잖아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계획적으로 기업까지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R&D 투자를 할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지, M&A에 대한 검토를 할지, 지속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 끝없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장은 초기는 가능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장이 멈췄을 때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치 창출의 신성장 동력을 뭐로 만들 것이냐는 것을 경영자는 항상 바라보고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가치 경영,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성장편에서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해요. 사업의 포트폴리오는 아까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말인데요. 모든 사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현재 오늘 좋지만은 시간 지나면 또 안 좋아지는 사업들이 사업 군중에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우리 회사 자기 자본 이익률이 22% 수준이라고 가정합시다. 22%예요. 숫자 22%예요. 근데 우리 사업부가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부가 5개가 있는데 22%가 대표치라면 이론상으로요. 5개 중에서 2개는 22% 이상이란 말이고 2개는 22% 미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2%는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기업자를 평가하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22%가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회사 사업이 5개예요. 5개인데 대표가 22%라면 평균이 22%라면 분명히 5개 중에서 2개는 20% 넘을 것 같고 2개는 20% 밑일 것 같다는 거, 하나는 22%일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 가치를 올리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 20% 이상 되기를 원한다면 22% 밑에 있는 2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22%가 25% 되게 하는 액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고 멈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22% 밑에 20%짜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20%, 그 다음에 16%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회사 가치를 유지하려면, 레벨업 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사업에 우리 5개 사업부가 있는데 어느 사업부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32%였다가 30%였다가 32%에서 30% 돼서 하다니 그 다음에 떨어져 25%, 20%로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 15%, 10% 내려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갈 때까지 있다가 적자니까 버려야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이익률이 19% 나올 때 매각하면 그래도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시간 3, 4년 지나가지고 매각하려고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살 사람도 누가 제대로 제값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타이밍상으로 매각하려면 사업 정리하려면 어느 게 지혜롭습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대신 내려간다고 보여지면 꺾어진다고 생각되면 올릴 생각을 하든지 올리는 방법을 하고 올려놓든지 올릴 자신이 없고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 늦기 전에 빨리 지금 좋을 때 그 사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평균치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네요. 이론상으로 봐서요. 5개 사업부가 있는데 2개는 22% 밑에고 하나는 22%고 하나는 22% 위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20% 밑에인 걸 다 들여다봤더니 부진해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 22% 회사 현재 22% 그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2개를 정리했어요. 그럼 남은 게 3개는 어떻게 될까요? 20% 다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자기 자본 이익률은 더 높게 되겠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을 더 잘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 경영에 있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사업의 포트폴리오는 모든 제품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봐서 가치를 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M&A에 대해서요. 인수합병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 그 맥킨지의 의견은 이렇게 기업이 경영이 있어 M&A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수직 계열화 같은 거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외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하게 되면 더 일괄 생산이 되니까 리템도 좋아지고 품질 관리도 잘 되고 원가도 적어지고 그리고 또 하는 김에 하는 거니까 별로 뭐 더 플러스 알파가 없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 수직 계열화에 관계된 모든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인 체인상 SCM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M&A나 합병 같은 것은 매우 시너지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M&A를 하면 기업 가치가 무조건 커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맥킨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M&A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100억짜리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가 만나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억이 아니고 250억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M&A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M&A는 이론상으로 봐서는 뭐가 됩니까?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맥킨지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100억짜리 회사를 살 때 100억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계열권 프리미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고요. 우리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예요. 두 개를 내가 살려고 그래요. 사면 200억이 아니고 250억이 될 거라고 내가 믿어져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팔으라 했더니 150억은 주셔야지 팔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150억 너무 많네. 140억은 주셔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사기 전에는 100억의 회사 가치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250억의 회사 가치 근데 그 회사는 140억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140억 주더라도 140억 플러스 100억 하면은 250억 되는 거니까 10억이 더 남잖아요. 그래도 메리트다 사자. 그래서 산다는 거죠. 사면 분명히 사고 나서 계산대로 250 됐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근데 늘어나는 게 10억이 늘긴 늘었네요. 그런데 M&A에 의거해서 기대했던 이익은 50억이었다는 거예요. 50억 중에 40억을 누가 가져갔어요? 저기 M&A 판주주, 판측 있잖아요. 추주가 가져갔다는 거죠. M&A에서 협상하다 보면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이 결국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대부분을 가져가 버릴 수 있다 보니까 M&A를 하고 나면 M&A를 한 사람은 득 보는 게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고 판 사람이 득을 참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이 M&A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맥킨지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M&A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 M&A는 의미가 있어서 시너지 효과 있고 뭐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고 좋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놓고 보면 산 사람이 득 보는 것보다 판 사람이 득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으니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M&A 전략을 해서 샀잖아요. 샀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기업 가치가 향상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값을 샀으면
100억짜리 사갖고 50억을 더 벌었으니까 50%의 어떤 가치 양상에 대한 것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140억 주고 사고 150억 받으면 이게 10%도 안 돼버리겠네. 50% 정도의 가치 양상을 기대하고 M&A를 시도했었는데 얻어진 결과는 10%도 안 된다면 좀 아쉽지 않는가. 이런 것이 맥킨지 기업 가치 경영, 가치 경영의 입장에서 바로 맥킨지의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챕터가 리스크에 관계된 용어들이에요. 아까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뭐 쓴 말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가, 그렇죠? 여러분 2008년도에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스마트한 그리고 아주 이렇게 보수적이면서 의사결정을 매우 잘하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는 여러 면에서 볼 때 뭐 전 세계에 가진 대표성 있는 신뢰성이 매우 높은 아주 이렇게 안정적인 아주 현명한 그러니까 좀 뭐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하튼 골드만삭스는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회사에 사업부가 있는데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가 있는데 A 사업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를 주로 거래하는 사업부예요. B 사업부는 이제 중이에요. 중 리스크예요. C 사업부는 저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얼마 없어요. 대신 이익도 크질 않아요. 그런데 자 이제 A, B, C 세 팀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다 우리 부서 중에 하나예요. A 부서, B 부서, C 부서인데요. A 부서가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95%예요. 그럼 골드만삭스 경영지 입장에서 회사 가치를 더 올리고 싶은데 이익을 더 내고 싶은데 지금 이익을 이제 평가했어요. 평가했더니 아까 사업부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가 있는데 A 사업부가 회사 이번 결산 해봤더니 전체 이익의 차이를 기여도로 봤더니 A 사업부가 95%, B 사업부가 4%, C 사업부 1%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경영자가 A급 인재를 C에다 붙이겠어요? A다 붙이지요. 그렇잖아요. 2006년, 2007년, 2008년 그때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말하면 골드만삭스마저도 하이 리스크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마저도 하이 리스크에 참여하는 바람에 전 세계 금융의 파생 상품과 뭐 여러 가지 모기지 뭐 등등 하여튼 아주 하이 리스크 쪽으로 올인해 버렸고요. 그것은 마치 종착역이 눈에 보이는 활동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예언된 대로 계획된 대로 폭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유명한 명성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아주 체면을 다 손상됐던 사건이 금융위기였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이 리스크.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고려하고 그걸 좀 보고 그것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여러분 드디어 머리가 뭐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처음에 들어갈게요. 자, 처음에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맥킨지는 그렇죠? 특히 그 맥킨지 창업했던 사람, 그리고 마빈 바우어, 그리고 맥킨지의 전통은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 단순한 것,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을 바라보는 전략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기업의 경영을 바라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그 모든 것 중에서요. 모든 것 중에 사실은 기업의 가치를 작년보다 올해, 연초보다 연말에 좋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은 only one이라는 거예요. 캐시플로우의 이익액을 증대시키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활동은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릭들이 있다는 거죠. 잔재주들이 있어요. 뭐 레버리지 효과 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M&A에 대한 이야기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 올라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캐시플로우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 증대되지 않는 모든 활동은 페이퍼상 이하이고 기업 가치를 절대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잔재주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적인 내용에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맥킨지의 기업 가치 산출하는 방법, 또 4원칙, 그죠? 4가지 설명했어요.
1번 이렇게 설명했죠. 또 캐시플로우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의 성장률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업 가치 창출됩니다. 1번. 캐시플로우가 늘어나지 않는 모든 액션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는 보존될 뿐입니다. 그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보존될 뿐입니다. 시가총액이라 하는 것은 기대 쳇바퀴라고 해가지고 기대 심리에 의거해서 주가는 올라 보이지만 그것은 거품일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 낀 주식은 투자하면 이익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대 쳇바퀴라는 것이 시가총액에는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거품에 있을 수 있는 버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최상의 소유자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누가 경영하는 것인가?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때 타이밍에 맞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적절하게 잘 작동이 되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계단형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의사결정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 가치는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그 네 가지가 맥킨지가 기업을 바라보는 only one의 어떤 전략이에요. 저는 2012년 한 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들 있잖아요. 우리 다 비즈니스에 어떤 모양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속한 직장에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뭐 분주하죠. 마음도 분주하고 몸도 분주하고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회사가의 어떤 그 본질적 성장을 위해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인 것인가? 또 그것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집중하고 투자할 것인가? 그거 여러분이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맥킨지의 조언대로 한다면요. 경영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캐시플로우의 증대에 기여하는 액션에만 올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머지 모든 활동은 거기에 다 종속시켜서 이렇게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맥킨지가 주는 조언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맥킨지에 대한 가치 분석,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